그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아프지만 죽기 전에 꼭 반성해야겠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전부 제 잘못이기에 더욱 숨고 싶은 기분이네요. 하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날이 가까워지다 보면 이제는 후회보다는 반성이 보람차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 과거를 뉘우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70대 여성입니다. 동네 친구 추천으로 이곳을 알게 되어 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제 나이도 벌써 70이 넘었고 훌쩍 지난 나이에 남들에게 제 사정을 떠드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둔 아들 둘 덕분에 부러움을 많이 샀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기댈 곳이 둘이나 있어 든든했었죠.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는 제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제가 바라는 만큼 돌아오지 않았고 천륜인 부모 자식 간에도 무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제가 겪어야 했던 시절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야 다들 배 굶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저희 친정 형편도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자식만 많은 집에서 태어난 이유로 인해 저도 고생을 꽤 했어야 했죠. 식구는 많은데 먹을 것은 없고 늘 돈이 궁하다 보니 저도 수많은 형제들에 둘러싸여 부모의 심한 본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듯이 자랐습니다. 그때야 다들 그런 시절이니 불평을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해보면 떠올리기에 가슴 아픈 세월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던 저는 시집도 일찍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결혼이 다들 빠르기도 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는 식구 하나라도 덜어보겠다고 딸 자식들 결혼을 일찍 보내곤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20살도 되지 못한 어린 나이에 일찍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매쟁이 손에 잡혀간 자리에서 얼굴 몇 번 보지 못한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그 나이에 익숙한 집을 떠나 남의 집에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집 같은 건 가지 않고 배고프더라도 평생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남자라고는 아버지와 형제들밖에 몰랐었던 저는 남편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이었기에 다가가는 법도 몰랐고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하기만 했었죠. 시집간 주제에 그렇게 내외를 하니 놈팽이 같은 놈을 만났더라면 욕이나 먹었겠지만 다행히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던 저를 다독여주고 제가 마음을 열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친정에 살았을 때에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내 남편이 나를 배려해준다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섭게만 보이던 남편 얼굴도 뜯어보니 순하고 좋아 보였죠. 그렇게 저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부모 복은 별로 없었지만 남편 복은 있다고 생각하며 저는 결혼을 제 행복의 시작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정답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가게 되었죠. 남편은 가죽을 만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여기저기 바닥 붙어 굴러서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남의 밑에서 시다 일을 하며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가죽 작업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젊은 나이에 운이 좋게도 동대문의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평 남짓한 조그만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한 남편은 어떻게든 성공해보겠다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그렇게 점점 형편을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게에서 조금씩 물건을 만들어 주변에 납품을 하던 남편은 돈이 생길 때마다 가게를 늘리더니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근처 작은 상가를 임대해서 그곳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을 하던 사람이 규모가 커지니 당연히 도울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따라 가죽 기술을 배웠고 옆에서 열심히 미싱을 돌려가며 신발과 가방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쉿쉿한 가죽 냄새 맡으면서 미싱 돌리느라 손이 헐어갔지만
열심히 한 만큼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없이 살았던 저희 부부는 나중에 우리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열심히 산다면 나중에 태어날 우리 자식들한테는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저와 남편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둘이서 달려들어 열심히 한 덕분인지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는 해외에까지 수출을 하게 되고 외화벌이를 하면서 난생 처음 큰 돈을 벌게 되었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저희는 바빠지는 장사에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인건비 아끼느라 직원 하나 덜 쓰고 일을 하겠다며 제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죠. 그렇게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는 그때 하필 임신을 한 줄도 모르고 계속 일만 하다가 그만 애를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고 그제서야 놀란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어요. 임신한 탓에 조심하려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고생할 남편이 걱정되었던 저는 몸 상태를 봐가며 일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출산 전까지 손이 모자란 공장 일을 틈틈이 해왔고 얼마 뒤 큰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죠. 임신 중에 제가 무리를 한 탓인지 큰아이는 보통 아이들보다 폐가 나쁘게 태어났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폐 기능이 약하여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할 거라 하더군요. 정확한 원인은 의사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저는 혹시 그게 나 때문이 아닌가 싶어 자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날 때부터 폐가 안 좋다니 아무래도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싶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하지 말걸. 돈 벌 궁리하지 말고 나중에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조금만 참고 고생하자 했던 것이 결국 내 자식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었던 저는 그런 첫째 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돕고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몸에 좋다는 것들을 찾아 먹였고 아이가 어릴 적부터 건강 문제에 대해 유난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에 둘째 준영이가 생기게 되었고 첫째 준기를 가졌을 때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공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딱 공장 문 앞까지만 갔죠. 그렇게 둘째에게는 몸에 이상이 없기를 바라며 지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첫째 준기 몸이 낫기 위해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둘째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있는 짐의 무게를 더욱더 무겁게 했습니다. 첫째 아이 임신 기간 동안 몸조리를 잘하지 못한 부분을 여실히 확인시켜주는 결과였으니까요. 그 때문에 첫째와 둘째 모두를 볼 때마다 첫째 준기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었어요. 이제 막 태어나 손이 많이 필요한 둘째에게 당장에는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었지만 둘째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던 첫째 준기에게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제 마음과 달리 둘째 준영이에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둘째 아이에게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아픈 손가락인 첫째를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둘째인 준영이는 아픈 형을 위해서 뭐든지 양보하고 배려해 주었죠. 2살 터울인 아들들은 항상 같은 학교에 진학을 했고 평탄치 못한 학교 생활을 하는 형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아온 둘째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형을 먼저 생각하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첫째 준기는 동생보다 부모들에게 관심도 더 많이 받고 가진 것도 더 많으면서 항상 동생 것을 질투하고 양보할 줄을 몰랐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이를 훈육시키려고 강한 어조로 말할 때면 준기는 항상 저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남편이 저를 대신하여 아들이 삐뚤어지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죠. 그렇게 제 빈 부분을 채워주던 남편이 아직은 한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겨우 성인이 되었지만 장가를 가서 부모의 품을 떠나 잘 살고 있는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말이죠. 평생의 동반자인 남편을 잃은 저처럼 둘째 준영이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그 상황을 태연하게 받아들인 아이가 준기였어요. 처음에는 준기가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 때문에 자신이 장남으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태연한 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기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조용히 있던 아들은 무덤에 남편을 묻고 돌아온 그날부터 집 밖을 나가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은 마음에 친구들과 달래는 거라 생각했는데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연달아 계속되고 술주정까지 부리는 아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죠. 준기야, 너 계속 술만 먹으면 어떡하니? 아무리 아버지 일로 마음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니.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힘들겠다고 술을 사겠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그걸 거절해.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 때 와준 사람들한테는 고마워서 내가 술도 사야 하잖아. 예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부모 잃은 슬픔은 주변 지인들과 비우는 술잔에 털어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나도 내 몸이라면 그 누구보다 신경 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마시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 큰 아들 녀석을 쫓아다니면서 술을 못 마시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직접 아들이 앉아있는 술자리를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그러면 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피할 뿐이었죠. 그러다 제가 더는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흡연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갖은 노력과 고생을 하며 받은 완치 판정인데 술도 모자라 자신에게 독이 되는 담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기, 너 지금 담배를 피운 거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흡연해서는 안 되는 걸.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잖아. 어릴 때 그 고생해서 겨우 나았는데 담배를 하면 어떡하니? 엄마, 내가 괜찮아서 피우는 거야. 내 친구도 어렸을 적에 천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만 피우고 있어. 별 문제도 없다는데 뭘 병원에서도 완치되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성인 되면 면역력도 좋아져서 문제 없어. 그래도 안 돼. 엄마랑 네가 너 고친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걸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면 어떡해. 그리고 네 건강이 너만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야. 아빠, 그리고 네 동생 준영이까지 희생해서 만든 결과야. 두 사람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러면 안 돼. 다른 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말리지 못하겠지만 담배는 폐에 직접적으로 안 좋잖아. 그러니 담배만은 피우지 말아라. 엄마, 내가 어린애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담배 정도는 태울 줄 알아야 돼. 돈 없으면 당장에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겨우 이 배가 문제야?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잖아. 어차피 지킬 거 다 지키고 건강 챙기면서 살아도 나 같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끝날 줄 몰라. 갑자기 무슨 희귀 폐질환 생겼다고 하면 그때까지 건강 지키려고 한 노력이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아이는 이번에도 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선천적인 건강을 가지고 따져 물었습니다. 준기가 그렇게 나올 때면 항상 저는 죄인이 되어 있었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이가 자기 몸을 망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고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죠. 그런 시간에 둘째 준영이 마저 제 곁에 없었더라면 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준기와 다르게 알아서 올바르게 자라준 준영이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형 대신 채워줬고 제가 휘청거릴 때마다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는 아이였어요. 남편과 많이 닮은 얼굴처럼
항상 의지할 수는 있는 아들이었고 어린 시절 형에게 매달리느라 자신에게 소홀했던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 착한 아들이었죠. 알아서 잘 자라주었던 아들은 비록 좋은 직업을 가지진 못했지만 자신이 일궈낸 결과물에 감사함을 느끼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준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흥과 친구들에게 빠져 살다 어느 날부터인가 연예인들 곁에 있는 매니저를 하게 되었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지만 뜨문뜨문 연락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전화번호도 바뀌고 연락도 주지 않더라고요. 혹시 아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저는 아들을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도 제 곁에서 저를 안심시켜주는 아이는 둘째 준영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엄마가 속을 태우던 준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결혼을 했다며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죠. 이런 방구도 없이 대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며 제게 자신의 결혼을 통보를 해온 첫째 아이 때문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마음의 준비도 없이 며느리라는 아이를 맞이해야 했고 처음 겪는 상황에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거기다 며느리라고 데려온 아이는 차가운 인상에 처음 보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일 생각도 없는지 웃기는커녕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 자신도 초면인 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혼자만 와도 될 자리를 자신도 억지로 끌고 데려온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알게 되자 첫인상도 안 좋아 보이던 며느리가 더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집도 나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들이 결혼 후 정신을 차린 모습으로 집을 찾아와 주었으니 싫은 녀석 하나 참을 수 없었죠. 개인적으로는 며느리라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내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싶어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도 좋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절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 제가 부탁이 좀 있는데 사실 내가 몇 년 전부터 매니저 그만두고 내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렸거든. 엄마도 알지. 연예인들이 소속되고 관리하는 회사. 아직 엄마가 알 만한 유명한 사람은 없는데 다들 가능성이 보이는 애들이야. 제법 행사도 뛰고 방송에도 잠깐이지만 나오고 있고. 아, 근데 그 회사 차리려면 내가 여기저기 손도 벌리고 빚도 쓰고 해서 아직 이 사람이랑 제대로 된 집 하나 없어.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니까 환경이 신경 쓰여서 나도 어떻게 보면 환경 때문에 어렸을 때 폐가 안 좋은 거잖아. 내 아이한테 그런 것까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말인데 전세금 정도 되는 돈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결혼식도 못 치렀다는 말을 듣고 내내 마음이 걸렸던 저에게 손주 또한 아들처럼 몸이 아플 수도 있다는 말은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결혼하는데 도와주는 일이 당연한 거니 당장 아들과 며느리가 쾌적하게 지낼 만한 환경으로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 뒤 저는 아들 식구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해다 주었죠.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결혼식을 치르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 같아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하고 있다는 사업도 별 탈이 없는지 첫째, 손주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둘째 손주를 가진 모습에 저도 준기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있었죠. 몇 년이 지나서 준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지 하고 있다는 사업 외에도 다른 일에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이지만 저에게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죠.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니 조언도 줄 수 없어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을 도와주며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준기가 원래 하던 사업에 도움을 달라며 부탁을 해왔습니다. 엄마 면목 없지만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만 더 하죠. 이번이 정말 놓치기 어려운 기회가 찾아와서 그래. 엄마도 아버지와 사업을 직접 해봐서 알잖아. 사업하면서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 기회가 찾아왔어.
이번에 괜찮은 가수랑 연기자들이 다른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데려오기만 하면 우리 회사 바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자리 잡아. 엄마도 이쪽 분야 잘 모른다고 해도 대충 많이 봐서 할 거 아니야. 이쪽은 잘 나가는 연예인 한두 명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들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니. 내가 너의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이랑 틈틈이 네가 빌려간 돈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엄마가 대충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그 돈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통 크게 도와줘. 아, 진짜 이번에 내가 노리는 연예인들 데리고 오면 완전 인생 핀다니까. 아마 나도 TV에 자주 나올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나한테 노후자금 투자한다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좀 보태줘요. 엄마, 필요한 생활비는 우리가 대신 줄게요. 자식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왜 맨날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식 뒷바라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전부인데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큰아들이 필요하다는 만큼의 돈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 돈 전부를 갚지 않아도 되니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랬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들 하는 일에 도움이 되라고 생활비를 쓰라며 준 신용카드도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한 번 쓸 거 두세 번 써서 아끼고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반으로 줄였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 그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나중에 제 덕분에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하며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면 전 충분했으니까요. 일이 잘 되어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준기가 부담이 될까 아들 일이 궁금하면서도 일부러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일이 바쁜지 연락이 없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몇 달을 넘게 기다리게 되었죠. 그러다 아들 준기가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뭐 대단한 연락을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의 기쁜 목소리만 들어도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한 것과 다른 목소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기어 들어가듯 낮기만 했죠. 그 목소리에 오히려 제가 더 주눅이 들더군요. 왜 일이 좀 안 풀린 거야? 상황이 좀 그래. 전에 말했던 애들 하나도 못 데리고 왔어. 내가 데려오라고 쓴 돈만 얼만데. 하여튼 이것들은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서 믿을 수가 없어. 아, 진짜 다 데려온 줄 알고 아는 PD들한테도 스탠바이 시켜놓고 입도 얼마나 털어놨는데 뭐든 한 번에 잘 되는 게 있겠니? 하나씩 쌓이다 보면 그게 단의 평판이 될 거고 언젠간 사람들이 알아봐 주겠지. 너무 낙담하지 말고 기운 좀 차려라. 엄마가 맛있는 거라도 사줄까? 안 그래도 네 얼굴도 본 지 오래됐는데 엄마가 밥을 사줄 테니 만나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모두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일이 실패해서 돈을 얼마나 날렸던 간에 자식의 축 처진 목소리가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걸요. 아들 눈치를 본다고 몇 달간 얼굴을 보지 못해 맛있는 밥 한 끼 사준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저렇게 힘이 없는데 얼굴이 얼마나 상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아들도 오랜만에 엄마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 저와 만나는 약속을 잡아주었죠. 그렇게 아들과 오랜만에 보는 자리를 기대하면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또다시 아들의 부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 나도 이번에 안 되면 그냥 내 그릇이 이 정도다 생각하고 다른 욕심 안 부리고 데리고 있는 애들로 행사들 많이 잡아서 엄마께 빌린 돈 갚을게. 그러니까 이번 딱 한 번만 한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번에도 마지막이라면서 나 이러면 준영이 얼굴 볼 낯이 없다네. 동생은 도와준 것도 거의 없이 저렇게 있잖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솔직히 네가 내 속 썩이는 동안 준영이가 엄마 옆에서 얼마나 도움을 줬는진 아니. 그리고 준영이도 상황이 안 좋을 때 있었는데 오히려 엄마 걱정할까 싶어 괜찮은 척하더라. 내가 생활하는데 못해서 쓰라고 돈을 좀 보내줬더니 괜찮다면서 나보고 좋은 거 먹으라고 돌려준 애야.
걔가 너한테 이만큼 돈을 빌려준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건 공평하지 못한 거야. 이번엔 웬만하면 네 힘으로 해결해봐라. 공평. 그럼 나도 애초에 준영이처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던가. 내가 결국에 왜 이 길로 빠졌는데, 나도 어릴 때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체력만 있었어도, 내 폐만 건강했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있을 거야. 근데 엄마가 나가줬을 때 공장에서 일한다고 신경 쓰지 않아서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야. 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너 학창시절 내내 신경 쓰고 와네 몸 낫게 해주겠다고 몸에 좋은 건 너만 줬잖아.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완치 판정 받았잖아. 오히려 너 신경 쓰느라 준영이 제대로 해준 것도 없어. 그럼 너도 형으로서 준영이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맨날 너가 피해자인 척을 해. 의사가 문제 없다고 하면 끝이야. 내가 아픈 걸 느끼는데 의사가 완치되었다고 해도 내가 계속 힘들다고 말했잖아. 결국 그래서 공부도 중간에 포기한 거 아니야. 엄마가 자식 잘못 낳아놓고 뭐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해. 엄마랑 내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들이 엄마 때문에 아프게 태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어차피 이 몸으로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확 죽어버릴까? 그러면 속이 좀 편하실 것 같아. 준기야, 너 정말 왜 이러니? 알았다. 엄마가 잘못했어. 흥분하지 말고 진정 좀 해. 나도 엄마께 잘해드리고 싶고 우리 준영이에게 좋은 형이 되고 싶어. 내가 잘 되어서 동생 끌어주고 싶다고.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좀 도와줘. 그래. 집 있잖아. 지금 엄마가 사시는 그 집 팔아서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번엔 꼭 성공할게. 그리고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내가 이제부터 엄마 모시고 살게. 엄마, 원래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고 싶어 했잖아. 큰아들은 이번에도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번에는 제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 갈 곳이 없을 저에게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아들로 인해서 자식에게 끌려가듯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준영이에게 일방적으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희생만 요구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자기 형이 집안에 맏아들 노릇을 하지 못할 때 그 몫을 대신하던 아들 준영이에게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형을 도와주겠다는 말이 끝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착한 아들 준영이는 그걸 또 이해해 주었습니다. 준기가 먼저 동생에게 말을 한 건지 저에게 준영이가 먼저 연락을 하더군요. 그것도 혹시 형네 집으로 들어가는 제가 불편할까 싶어서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어머니, 형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좁긴 하지만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도 되는데. 아니다. 너희 형이 잘 보살펴준다고 해서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혹시 나중에라도 불편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 모실 방 정도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사 가는 날 제가 집으로 갈게요. 이사하시면서 중요한 물건은 제 차에 넣고 움직여요? 왜 이번에도 형에게만 도움을 주냐며 저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 상황에 둘째는 또 제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그 착한 준영이의 마음이 느껴지니 더욱더 미안해졌죠. 분명 더 좋은 엄마와 형제를 만났더라면 더 나은 상황에 있었을 아이인데 제가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꼭 둘째 아이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아이 집에서 며칠 동안만 머물다 하루아침에 요양원으로 버려지게 되었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고려장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현재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놀랐고 그 주인공이 저라는 거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이사를 하게 된 날 저는 집을 팔고 받은 돈을 큰아이에게 모두 보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큰아이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이 교회로 나가 바깥 바람이나 쐬자고 한 아들이 요양원에 저를 내려다 주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냐? 그게 며칠같이 엄마랑 생활하다 보니까 도저히 엄마랑 생활 패턴이 달라서 같이 못 지내겠어. 나도 와이프도 엄청 예민한 편인 거. 엄마도 알잖아. 거기다 애들도 있는데 엄마께서 하신 행동들 보고 배울까 싶어서 좀 걱정되더라고. 애들이 엄마 하는 거 배웠다가 유치원에서 왕따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엄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 요양원이 얼마나 좋다고. 연세 비슷하신 분들도 많지. 생활 프로그램도 전부 노인들에게 맞춰져 있어서 정말 좋아. 내가 빈말하는 게 아니야. 엄마 요양원 살기 좋아. 결국 간, 쓸개 전부 다 빼서 아들에게 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건 아프지도 않은 엄마를 더는 빼먹을 게 없어서 버리는 거였어요. 거기다 아까 무슨 검사를 한다고 확인한 게 있었는데 그게 제 입원 동의서를 받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뭐라고 대응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에게 인사를 하며 멀어지는 두 사람을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요양원 방 안에 누워 있었고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였어요. 우두커니 불이 꺼진 방에 누워 하늘만 바라보게 되었죠. 날이 밝자 저는 바로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차를 끌고 와 저를 데려다 놓으라고 소리치려고 했죠. 근데 통화가 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첫째 아들 내외가 이사를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장남 노릇, 자식 노릇 하지 못해도 그저 아들만 잘 되라고 집까지 팔아넘겼더니 저를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은 식음도 전폐하고 그저 흐르는 눈물이 나오는 대로 울었습니다. 그러다 제 소식을 듣게 된 둘째 아들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어요. 저를 만나러 왔다는 말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우선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비참함으로 인해 너무 창피했고 지금까지 둘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죠. 이런 못난 엄마를 아들은 얼굴을 볼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둘째 아이를 만나게 되었죠. 네가 여기에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형한테 연락했는데 형도 형수도 연락 안 되고 결국 애들 다니는 학교 찾아갔더니 형이 여기 주소를 남겨놨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형이랑 같이 안 계시고 여기 있으세요? 그게 내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보내달라고 했다. 친구 될 사람도 많고 노인 프로그램도 많아서 좋아 보여서. 그리고 간호사도 상주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놓인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불편한 거 없게 모실 테니까요. 둘째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 둘째에게 괜한 고생시키지 않고 평생 이곳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다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 전에 전부터 생각하던 일만 해놓으려고 했죠. 근데 준영아, 너 지금까지 내가 형만 도와줘서 많이 섭섭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안 도와주신 거죠. 저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어릴 때 형 때문에 엄마가 신경도 못 써줬는데 재산이라도 공평하게 해줘야지. 실은 내가 숨겨둔 재산이 좀 있다네. 형은 몰라. 근데 이 돈은 내가 너에게 전부 다 줘야 할 것 같아서. 내 형은 먼저 받은 것도 있고 네가 어릴 때부터 항상 양보하면서 지냈으니까 더 받아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 형에게도 아무런 말하지 말고 받아라. 이번 주에 시간 되면 엄마랑 같이 외출해서 법적으로 다 해결하자. 어머니, 왜 벌써 그렇게 행동하시려고 해요? 아직 쓰실 곳도 많으실 텐데 가지고 계시다 나중에 나눠주시면 되죠. 아니야. 이 돈은 네가 다 가지면 돼. 혹여나 네 형이랑 나눌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건 엄마 유언이야. 내 형은 지금까지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끝인 거야. 이 돈은 오로지 내 몫이야. 저는 지금까지 둘째에게 못한 행동들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숨겨놓았던 재산 모두를 증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들은 이번에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굳이 증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일방적으로 둘째에게 증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준영이가 첫째에게 상의를 했나 봅니다. 저에게 돈이 더 있었다는 것과 둘째에게 그 큰 돈을 전부 증여해줬다는 이유로 요양원으로 쫓아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뭐야? 돈이 왜 돼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왜 준영이한테만 증여를 해줘? 힘든 건 난데 왜 준영이에게 재산을 주냐고. 엄마 고려장 하듯이 버린 내가 지금 할 소리야. 내 돈 내가 알아서 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그리고 너는 나한테 땡전 한 푼 안 받았어. 지금까지 네가 가져간 돈만 해도 만만치 않아. 내가 그 돈 전부가 아까워 죽겠다고. 이런 대접받을 줄 알았다면 너 같은 놈은 예전에 집 나갔을 때부터 아들놈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 너네 동생 돈 어떻게 하려는지 꾸미기만 하면 내가 여기 나가서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 준영이 너는 너 때문에 희생하게 만들지 마. 준영이 못난 엄마 때문에 희생한 거 이 정도면 충분해. 나눠달라고 법원에 고소할 거라고. 우리 착한 준영이 더는 건들지 말라고. 양아 같은 자식아. 뒤늦게라도 둘째 아들의 행복을 바라던 저는 첫째에게 소리치고 발악을 하며 달려들었고 첫째는 그런 저를 밀치며 난동을 피웠죠. 그때 매일같이 제 말동무가 되어주려 찾아오던 둘째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며 이전까지 상황에 대해서 전부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준영이는 난동을 피우고 있는 형에게 다가가 자기 형의 얼굴을 내려다 치는 겁니다. 항상 얌전하게 있는 준영이라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는데 자기보다 덩치가 큰 형을 죽도록 패기 시작했어요. 큰 놈이 죽을까 말리는 게 아니라 둘째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말리게 되었죠. 동생한테 맞아서 곤죽이 된 큰 놈은 얼굴이 잔뜩 부은 채로 동생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 이 새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고소를 하든 말든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이리 와. 너 처맞고 아예 폭행치사로 가자. 너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넣어. 너 내가 지금까지 형이라는 이유로 봐주고 있었는데 오늘 말 들으니 안 되겠다. 아주 반 죽여 놔줄게. 그래. 더 때려 법원 가서 판사님 앞에 서서도 지금처럼 하는지 보자고. 그래. 네 동생 고소해봐라. 나도 너 불효자 방지법인가 뭔가로 고소할 테니 내가 너에게 뺏긴 돈 전부 받아낼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여기 처박혀 있는 줄 아니?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우리 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준영이가 다 알게 되었으니 그럴 필요도 없겠다. 너 내 돈 뱉을 준비나 하고 있어. 엄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나한테 준 돈을 뺏어가다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원래 줬다가 뺏는 게 가장 치사한 거 몰라. 내가 다시 엄마 모시면 되잖아. 나랑 며느리랑 그리고 손주들이랑 같이 지내면 되잖아. 큰 놈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저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선 상태였어요. 저는 겁을 주는 것에 끝내지 않고 큰 놈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죠. 소장이 날아오자 당장 겁을 먹었던 큰 놈은 저는 지금 착한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저 혼자 시골 어딘가로 들어가 남은 생을 준영이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준영이가 절대 아무것도 못 가게 저를 막더라고요. 자신이 모시지 않는다면 평생을 큰 죄를 지은 듯이 살 것 같다 말을 하는 준영이에게 마지막으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준영이에게도 결혼할 상대가 생기면서 저는 다시 한번 준영이 곁을 떠나려고 했지만 이번엔 며느리마저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늙은 노인네가 눈치도 없이 두 사람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네요. 글을 쓰며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끊을 땐 끊고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주며 옳은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제 그릇된 행동으로 아이를 잘못 기른 것 같아 원망스럽습니다. 이제라도
하나 남은 착한 아들 준영이에게 목숨 다할 때까지 못 해준 것들 전부 해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현재가 오기 전 저는 고소를 취하고 첫째와 연을 끊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저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고 동생에게 또한 폭행죄로 인한 고소를 하지 않겠노라 약속을 했죠. 그렇게 저는 돈을 일부 돌려받은 것과 이제는 첫째와 연을 끊는 것에 만족을 하고 소송을 취하게 되었죠.